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다시 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돌싱이긴 한데 제 앞에는 수식어 하나가 더 붙습니다. 화려한 싱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리를 잘 잡은 편이라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순수익만 치면 연 2억에서 2억 5천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장과 뷔페를 운영하셨어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곳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하죠. 방학 때는 부모님 일하시는 결혼식장이나 뷔페 가서 알바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웨딩드레스를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대학 전공도 의상 디자인학과를 진학하기도 했어요. 물론 재학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졸업 후 일반 의류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나름 트렌드에 맞춰 결혼식장 리모델링도 여러 번 하셨어요. 요즘 신혼 부부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주기적으로 재단장을 하셨고 그에 따른 투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된 업력에 비해 젊은 커플들에게도 꾸준하게 인기가 많고 많이들 찾는 웨딩홀이기도 했죠. 부모님의 사업이 늘 잘 됐기 때문에 저도 커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될 사람은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져서 비교적 늦게 임용이 된 케이스였죠. 저랑 처음 소개로 만났을 때 1년 안 되게 근무를 했었다고 했는데 저하고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으니 결혼할 땐 3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차밖에 안 된 공무원이다 보니 남편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시험 준비할 때도 빚이 살짝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했고요. 3년 직장 생활한 돈으로 빚 갚는 데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조금은 남았다고 했기에 결혼 자금으로 쓸만한 돈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살고 있는 제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큰 걱정은 덜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건데 평수도 넓어서 신혼집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예쁘게 리모델링 해놨고 가전 가구들도 다 있기 때문에 혼수로는 침대 정도만 바꾸면 됐어요. 게다가 예식 자체는 더 문제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 웨딩홀을 운영하시니까요. 부모님 웨딩홀에서 하면 되고 스튜디오, 메이크업 등도 다 연계된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드레스도 제 결혼식 드레스는 직접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에 제가 제작해서 입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저희 남편, 저한테 몸만 장가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런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복덩이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친정도 여유 있지만 제 자체도 의류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일하면서 연봉도 꽤 높았거든요. 게다가 신혼집도 있고 혼수도 있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다 해결이 됐으니 거저 아들을 장가 보내신 셈이잖아요. 남편이 결혼을 위해 돈을 지불한 건 침대를 새로 산 것과 신혼여행비 정도였는데요. 신혼여행도 결혼식장에 연계된 곳이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변에서는 장가 잘 간다고 말이 많았다지만 제 주변은 좀 달랐어요. 더 좋은 남자도 많은데 굳이 왜 저희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능력 좋고 돈 많고 잘나서 와이프를 호강시켜줄 남자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 그 자체가 좋았고 성격도 잘 맞았어요. 같이 대화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기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어도 내 월급이 많으니 괜찮고
오히려 내가 여유가 되니까 모자란 돈 때문에 아등바등 안 해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복덩이처럼 생각하고 예뻐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겠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쁨 받고 사랑받는 아내이자 며느리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4년이 될 때까지 좋았습니다. 남편하고도 알콩달콩 잘 지냈고 시부모님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몹시 좋아해 주셨죠. 둘 다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좀 스트레스이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걸로 저에게 압박을 주시는 일도 없었고요.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저도 그만큼 잘하려고 했어요.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잘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어머님께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렸는데 어머님이 자기는 이런 거 처음 가져본다며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비싸지 않느냐고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선물이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자기가 이 가방의 가치는 알고 들어야 되지 않겠냐며 물어보셔서 600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준에서도 비싼 가방인 건 맞는데 예단 예물 다 생략하기로 했기에 어머님께 선물차 드린 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져서 못 담으시더군요. 600? 이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거야? 워낙 신상이기도 하고 이 브랜드 안에서도 좀 고가 라인이거든요. 세상에 이게 600짜리라고? 어머님은 가격 얘기를 듣고는 가방을 잡는 것도 망설여 하시더라고요. 600이라니 세상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제 저도 가족 됐으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선물 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이런 건 최대한 많이 들어야 본전 찾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 좋긴 좋은데 고급스럽고 예쁘고 근데 600이라니 이걸 내가 들어도 되나 몰라. 그럼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세요. 한번 거울도 보세요. 저는 일부러 어머님을 모시고 전신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살짝 상기돼서 가방을 들어보시더라고요. 좋은 거라서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엄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무슨 재벌집 사모님 같아. 아유, 장난치지 마. 옷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무슨. 하면서도 어머님도 기분 좋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 선물을 드린 저도 좋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뒤에 가방 아낀다고 잘 안 드시는데 제가 억지로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잘 어울리니까 자주 들고 다니시라고 그랬죠. 저는 어머님께 가방뿐만 아니라 옷도 자주 사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중년 여성분들이 입으실 만한 고가의 여성 의류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원 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들도 어머님께 종종 사다 드렸죠. 어머님은 니 덕에 이런 것도 입어본다며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면 주는 사람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는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분 좋고 보람차더라고요. 물론 아버님한테도 종종 선물도 드렸고요. 게다가 저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요즘 사람들이 먹을 법한 최신 트렌드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도 잘 갔습니다. 이국적인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던가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 같은 곳도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 제가 나서서 어머님, 아버님, 새로운 음식도 드셔보시고 새로운 것도 해보시고 그래야 돼요. 자꾸 안 해본 걸 도전해보고 그래야 뇌도 더 건강해진다잖아요. 아휴, 우리 세련된 며느리 덕에 우리가 늙어서 호강한다.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건강식품 살 때도 시부모님도 꼭 같이 사서 보내드렸고 먼저 말하지 않으셔도 좋은 물건, 필요한 물건이 보이면 제가 알아서 보내드렸죠. 무뚝뚝한 남편 대신 살갑게도 대했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나름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생각했기에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진심을 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시부모님과는 그렇게 잘 지냈던 거고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긴다며 저에게 늘 고마워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경험상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그 충격의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코 내 마음과 같지 않았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진심이었을지언정 이 사람은 아닐 수도 있구나.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음부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서워질 지경이니까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결혼 생활도 4년이 넘어갔을 때쯤입니다. 그맘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황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요즘 트렌드가 또 비혼이다 보니 갈수록 결혼하려는 커플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웨딩홀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사업에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티고 계셨는데 오히려 그런 불황 속에서도 주변에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웨딩홀이 2개씩이나 더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는 유명한 뷔페 체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웨딩홀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야외 결혼식 느낌을 표방하면서 결혼식 중에 천장이 열리고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까지 하는 최신식 시스템의 웨딩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름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하면서 저희 웨딩홀도 3단장을 해오신 것도 맞고 뷔페도 늘 음식 수준이 좋게끔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태되기라도 하듯 부모님의 웨딩홀은 점차 예약도 줄게 되었고 상담 손님도 눈에 띄게 줄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리모델링을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오래된 곳이기에 다른 웨딩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가격도 많이 낮췄지만 그럼에도 예전 같은 상황은 어렵더라고요. 평생 운영해왔던 사업이 내리막길을 타게 되니 부모님 속도 참 안 좋으셨겠죠. 그러던 와중 저희 아버지가 좀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천장이 열리는 정도까진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3단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 결혼식 바로 전에 3단장을 한 번 했었고 기간으로 치면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꽤나 큰 자금을 들여서 바꿨었고 그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 시점인데 아빠는 또 변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나름 규모가 있는 웨딩홀을 전반적으로 바꾼다는 건 자금도 엄청 많이 드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는 영업은 아예 할 수 없으니 손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결혼 비수기 시즌에 맞춰 공사를 해서 타 웨딩홀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아빠는 완강하셨어요. 한때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웨딩홀이기도 했는데 그때의 명성을 다시 찾고 싶으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대대적인 공사를 강행하셨는데 문제는 아예 다른 분위기로 연출을 원하셔서 기존에 오래 작업을 해오던 업체가 아니라 새로운 업체에 일을 맡기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새로운 업체에서도 저희 아빠를 열심히 꼬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웨딩홀이며 뷔페까지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생각 이상으로 더 들어서 대출까지 받으셔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잘 끝났으면 다행인데 공사 진행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공사업체에서 사기 비스무리하게 당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랑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비용 요구도 심했습니다. 게다가 공사 자체도 아마추어가 아니냐 기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요. 그 업체는 상습적인 업체인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빠져나가려 하더군요. 아빠는 결국 오랜 다툼 끝에 그 업체를 상대로 고소도 했고 그 바람에 리모델링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웨딩홀 영업도 무기한 정지가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법적인 다툼으로 부모님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만큼 돈도 많이 나갔죠.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건 저희 웨딩홀이 망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었어요. 재단장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망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것이죠. 웨딩홀이라는 게 이미지도 중요한데 망했다는 소문이 그렇게 퍼지면 나중에라도 누가 저희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려 하겠나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일로 살도 쭉쭉 빠지시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올 정도셨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고 아빠가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그맘때쯤 슬슬 변하기 시작한 시부모님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초반에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가뜩이나 마른 애가 살 더 빠지겠다. 사돈도 참 걱정이고 너도 걱정이야.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휴, 그 씩씩하던 애가 너무 걱정 말어. 아버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어? 평생 결혼식장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렇겠죠? 저희 아빠 잘 헤쳐나가시겠죠? 그럼. 그러니까 너도 건강 잘 챙기고 아버님도 잘 챙겨드려. 어머님도 그렇고.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나한테 뭐가 고마워. 우리가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미안하다 오히려. 이렇게 저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 너무 힘나고 감사해요. 아휴, 우리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가족 아니니. 네. 어머님의 진심 어린 걱정은 위로가 되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록 친정 부모님이 힘든 사정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가족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으니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 부모님의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수록 시부모님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소건은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네, 그 업체도 보통 지독한 게 아니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길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또 법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빠져나갈 방법 다 궁리해 놓잖아요. 아휴, 근데 사돈 어른들은 그간 따로 모아두신 돈은 꽤 되겠지? 사업도 운영을 안 하면 지금 모아둔 돈으로 쓰고 계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정 안 되면 저희 집으로라도 돌려드려야죠. 어?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만약 부모님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 그 집을 팔아서 도움을 드릴 생각도 있었거든요. 제 돈 한 푼 없이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힘드신 상황이 되면 집이라도 돌려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을 돌려드리고 남편과 저는 제 돈과 더불어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돈 합쳐서 전세 구해서 같이 살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얼굴이 확 굳으시더군요. 너네 사는 집을 왜 팔어? 당장 판다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부모님이 주아한테 주신 거잖아. 주아 소유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근데 무슨 집을 판다 그래? 이미 주셨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정색하며 강조하시는데 묘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당장 집을 판다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사정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말을 한 거거든요. 가족끼리 더군다나 부모님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색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저도 살짝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집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욱 주아 거잖아. 주아 너는 지금 우리 상현이랑 같이 살고 있고 갑자기 집을 팔면 뭐 어디 가게. 이럴 때일수록 집은 더 잘 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 집이 크고 여유라도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따로 적금 모아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빌라 전세 같은 거 구해도 되고요. 에?
이런 크고 비싼 아파트 살다가 빌라 전세? 우리 상현이야 뭐 남자니까 묻어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아 너는 못 견딜걸? 저요? 저 괜찮은데. 안 괜찮어. 주아 너 고생 한 번 없이 좋은 집에서 호강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야. 말이야 쉽지. 집을 더 늘려가도 뭐할 판에 줄여간다고? 너 마음이 엄청 쓰리고 힘들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도 창피하고 마음고생 엄청 할 게 벌써 보인다. 좀 황당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괜찮다는데 어머님이 펄쩍 뛰셨거든요. 사실 어머님은 저희 집을 유난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신혼집 집들이 오셨을 때가 생각나는데 어머님은 입구부터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며느리 덕에 이렇게 좋은 집도 와본다며 우리 아들이 이제 이런 데 사느냐고 손뼉까지 치셨거든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저희 집이 몹시 좋아 보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집 형편은 꽤 안 좋았었다고 했거든요. 어렸을 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데서도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실도 없이 방 하나고 주방은 밖에 있는 곳이었는데 당연히 더운 물도 없어서 물 따로 데워서 씻어야 되고 춥기도 엄청 추워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나마 돈 모아서 옮긴 곳이 오래된 12평 아파트였고 거기서 남편이 대학생 때까지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도 사시는 24평대 아파트로 옮기신 거라고 했죠. 반면 저희 신혼집은 평수로 치면 30평대인데 저 들어갈 때만 해도 브랜드 신축이었고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그때 홈 리모델링에 꽂혀 있을 때라 원래도 신축이던 집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거실 바닥도 타일로 다 바꾸고 톤도 일정하게 맞춰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바꿨죠. 가구나 가전제품도 질리지 않게 오래 쓸 거 생각해서 최대한 세련되고 심플한 고가의 제품으로 구비를 해놨었고요. 집들이 때 어머님이 집이 너무 세련됐다고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더러 상현아, 이 집이 네 집이야? 너 너무 좋겠다. 좋죠, 엄마. 우리 아들 팔자 폈네.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고. 엄마도 자주 놀러 오세요. 아빠도요. 그래야겠다. 아휴, 나 이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아휴,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쑥스럽게. 아니야. 내가 뭐 남의 집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이라니까. 근데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내 아들 집이라니. 아휴, 내가 다 좋다. 어머님은 집안 곳곳을 열심히 둘러보셨어요. 그 뒤로도 저희 집 오실 때마다 여전히 좋아하셨고 한 번은 친구들한테 통화하실 때도 우리 아들 거기 살잖아. 알지? 거기 내부는 더 좋아. 라고 자랑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 어머님이 그때는 마냥 귀엽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 아파트를 여차하면 팔 수도 있다고 하니 어머님은 정색하면서 말리시는 거였죠. 주아야, 물론 부모님 일이긴 한데 너 이것도 알아야 된다. 결혼했으면 너는 출가 외인이야. 네? 출가 외인 무슨 말인지 알지? 내 말은 뭐 옛날처럼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도 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이건 네 재산이다 그거야. 어쨌든 부모님이 넣어주셨고 네 명의잖아. 그럼 네 거야. 부모님 사정 안 좋아졌다고 집 팔겠다고 해봐라. 세상 어느 부모가 그래 좋다 집 팔아서 놔줘라 그러겠어. 절대 안 그런다. 우리만 봐도 그렇게 안 해. 게다가 이제 상현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럼 아무리 네 명의라고 해도 네 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사는 남편은 뭐가 되니? 물론 상현 씨랑 상의하죠. 당연한 거지. 근데 내 말은 상이고 자시고 일단은 이 집을 팔아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주고 어쩌고 그런 생각을 말라 그거야. 이건 너만의 집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부모님 사업 일은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아들이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이 집은 손대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어머님에게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결혼했고 남편도 같이 사는 집이니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족끼리 사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은 부모님이 어쩌든 네 건 네가 챙겨라고 하시는 게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져 갔고 저희 부모님은 공사 중인 웨딩홀을 다시 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제 와서 다른 업체에게 맡길 수도 없었고요. 시부모님은 주변에서 그 웨딩홀 아예 망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저한테도 수도 없이 연락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성심성의껏 설명드렸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어머님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서 자꾸만 같은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며칠 사이에 고소 상황이 확확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어련히 말씀드릴 텐데도 어머님은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너네 집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며 한숨 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도 다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아버님 대출 같은 것도 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 네, 맞아요. 그건 괜찮아?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대답에 어머님은 큰일이라도 난 양 손을 휘저으시더라고요. 내가 못 산다. 이러다가 우리 상현이한테까지 피해 오는 거 아니니? 네? 아니, 사위인데다 공무원이잖아. 행여나 장인 빚 때문에 우리 상현이 직장에까지 빚쟁이들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은행 대출 받은 건데 무슨 빚쟁이요. 은행에도 그런 거 다 있어 얘. 추심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너네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 우리 상현이 직장에 찾아가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상현이가 지네 장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뭘 알겠어. 괜히 그런 사람들은 또 공무원이니 협박 좀 통하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시던데 자기 아들 피해 입을까봐 저토록 걱정이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일 없다니까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사돈어른한테 단단히 일러도 절대 사위한테까지 피해 끼치는 일 없게. 그 말 듣는데 진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으로 엮인다 한들 나는 그동안 잘하고 산다 한들 남은 남이구나. 나는 그냥 남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러던 무렵 아버님 생신 때문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예약을 하려고 했고 저번에 좋아하셨던 식당을 또 예약했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약해 두었으니까 바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 저번에 아버님이 그 일식 코스 요리 나오는 곳 좋아하셨잖아요. 거기요. 그 말에 어머님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거기를 예약했어? 거기 비싸잖아. 한 명당 15만 원짜리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시고. 됐다. 얘는 집이 망해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그 말에 너무 놀라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주아야,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집 망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퍼졌어. 근데 무슨 한 사람에 15만 원이나 하는 그런 데를 가자는 거야. 얘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치 좀 그만 부려. 내가 전부터 좀 거슬리긴 했는데 얘가 완전 허영기만 가득해가지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모처럼 좋은 곳 모셔가려고 한 게 욕먹을 짓인가요? 게다가 예전에 모시고 갔을 땐 절대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세련된 며느리 덕에 이런 데도 와본다며 오히려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보고 허영 부리지 말고 사치 부리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에이, 아빠 생신이잖아. 생신이라고 해도 적당한 데를 가야지. 집은 망했는데 씀씀이는 여전하면 어쩌자는 거야. 결국 이런 돈에 네 월급도 포함이잖아. 공무원 월급 뻔한데. 됐고 여기 집 앞에 있는 한정식 집 가자. 거기 반찬도 잘 나오고 가격도 괜찮아. 니네 아빠도 거기 좋아해. 당신도 괜찮지? 나야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뭐. 용돈이나 주면 좋고. 용돈은 준비했어요. 그럼 됐어. 뭐 거기나. 주아가 말한 그런 데는 비싸고 양만 작지. 하셨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바뀌니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나무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날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본격적으로 개무시하기 시작한 게 말이죠. 어머님은 제 옷차림을 지적하셨어요. 가방도 이제 그렇게 비싼 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상황에 맞게 돈도 써야 된다고 뭐라고 하셨죠. 저는 직업이 의상 디자이너인 만큼 옷이나 잡화에 관심이 많았고 원래 어머님은 저에게 늘 세련되게 다닌다, 옷 만드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르다며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보고 비싼 거 그만 들고 다니라고 허영이고 사치라고 꾸짖는 것이었죠. 저한테 생활비 얼마 쓰느냐 꼬치꼬치 물어보시고 가계부 쓰면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계부 안 쓴다고 했다가 또 욕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제 소비 습관 자체가 아예 글러먹었다며 이러다 자기 아들 등골만 다 빨리겠대요. 저도 처음엔 그냥 내내 하다가 나중엔 기분이 나빠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아들보다 내 월급이 배로 많고 필요한 거 제 돈으로 쓸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따지니까 아직도 자존심 부린다며 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부모님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섭섭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어머님도 잘 아시다 보니 더 이상 며느리한테 비위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신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 후로도 저한테 그렇게 대하셨어요.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입버릇처럼 돈 좀 아껴라, 허용 좀 그만 부려라, 내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잘 그러셨고 한 번은 작은 소리로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놀라서 되물으니까 네가 잘못 들은 거라고 발뺌하셨지만요. 180도 달라진 저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며 저도 더 이상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없어졌고 얼굴 뵙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엔 안부 전화도 종종 하고 한 번씩 찾아갔지만 그런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가봤자 욕이나 먹는데 제가 뭐하러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 나한테 너무 말도 함부로 하시고 막 대하시는 것 같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원래 18번이야. 돈 좀 아껴라라고 하는 거. 원래 그러셔. 나는 결혼 생활 4년이 될 때까지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나한텐 그런 말 안 하셨잖아. 근데 이제 와선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상황이 달라졌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우리 엄마도 아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신 거지. 그게 무슨 염려고 걱정이야. 내가 바보야? 우리 집 안 좋아졌다고 그냥 나 무시하는 거잖아. 제 말에 남편도 정색을 하더군요.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게 우리 엄마 아빠랑 뭔 상관이라고. 엄마 아빠가 일부러 너를 무시하겠냐? 톡 까놓고 처가댁이 잘 살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덕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장모님 장인어른이 안 되신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피해보는 것도 없잖아. 근데 처갓집 사정 때문에 너한테 잘해줬다가 무시했다가 그러겠어? 그냥 엄마 표현으로 자기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니까. 너는 네가 보고도 뭐가 다른지 몰라? 아예 180도 다르게 나를 대하시는데? 그리고 왜 덕본 것도 없고 피해보는 것도 없어? 애초에 우리 결혼 자체를 생각해봐.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그 말에 남편도 엄청 안 좋아져서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 근데 너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뭐가 안 돼? 아니, 그런 말은 내가 좀 기분이 그렇지. 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야 자기가 원래 살던 데에 내가 들어와서 사는 거고, 결혼식이야 웨딩홀에서 남는 자리 하나 우리가 쓴 거 아니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웨딩홀에 남는 자리가 어딨어. 그때는 한창 잘 됐을 땐데. 엄마 아빠가 일부러 우리 위해서 제일 좋은 옷 빼두신 거야. 그리고 그 덕에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했어. 만약 돈 냈으면. 그때도 뭘 그렇게 잘 됐다고. 그때부터 이미 하락세였잖아. 뭐? 아휴, 그래 알았다. 내가 참 대단한 처가덕을 봤네. 처가덕이나 보고 결혼한 주제도 몰라서 참 미안하다. 라면서 깐죽대더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솔직히 시부모님의 태도 변화도 기가 막히지만 남편도 시부모님 못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를 위해주고 제 말이면 무조건 따르고 저를 공주님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나님 정도까지는 대우해주는 느낌이었는데 공교롭게 저희 부모님 상황 안 좋아지고부턴 남편도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제 자격지심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시부모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그냥 자격지심 부리는 거라면서요. 그맘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오는 것처럼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직에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팀장이 새로 왔는데 그 팀장이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도 잘 뺐고 저를 무시하는 말도 잘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팀장님은 주아 씨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 일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내내 받았고 부모님 일이랑 겹쳐서 위험까지 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직을 준비했었고 타 의류회사에 면접을 봤었습니다. 얘기가 잘 돼서 제가 출근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실수로 다니던 회사에도 제가 이직을 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퍼졌는데 계속 다닐 수는 없어서 좀 일찍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되었던 타 의류회사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타 의류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었어요. 회사 내부 이슈가 있어서 저를 못 뽑겠다고요. 저는 이직하는 줄 알고 그만둔 건데 한순간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내부 사정상 저 못 뽑겠다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닌데 왜 그만두었느냐며 저를 질타하는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같아요. 부모님 상황도 안 좋은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희 집 망했다고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고 거기다가 제 어이없는 실수로 이직도 못한 채 실직자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직장까지 잘렸느냐면서요. 저를 무슨 죄인 취급하셨죠. 남편도 괜히 제 가방이나 옷 같은 거 툭툭 거리면서 이런 거 이제 다 팔라고 생활비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존감도 완전 바닥을 쳤고 여태까지 평탄하던 내 인생과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우연히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작은 방에서 사업 계획안을 짜다가 책상에 엎어져서 깜빡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다고 어디 나갔었고요. 그러다가 얼핏 선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통화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몰라, 집에 없어. 어디 나갔나 봐. 친정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듯 했습니다. 뭘까 싶어서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 몰라. 엄마 말 듣고 나서 보니까 요즘 왜 저렇게 꼴 보기 싫은지 몰라. 그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욕을 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남편은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 발톱 정리하면서 폰은 스피커폰으로 바꿔놓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통화 내용 다 들었죠. 걔네 집 계속 안 좋아? 똑같지 뭐.
아니 그러게 걔네 아빠는 뭔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니. 멀쩡한 웨딩홀을 다 때려 부신다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도 그래. 아니 그거 자꾸 고쳐댄다고 요즘 웨딩홀들한테 이길 수 있냐고. 아 진짜 노인네가 고집은 더럽게 세가지고 여태까지 잘 해먹었으면 놓을 줄도 알아야지. 적당히 돈 좀 쳐준다는 사람한테 웨딩홀 넘겼어야지. 누가 산다고 했었어? 내가 알기론 그런데 지금은 글러먹었지. 아휴, 내가 미친다 정말. 너 돈 많은 집 사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개뿔 괜히 너한테까지 불똥 튈까봐 걱정이야. 빚도 많이 졌다는데. 뭐 그러기야 하겠어? 아무래도 별로 안 좋아. 게다가 네 와이프도 일 그만뒀잖아. 엄마 생각에는 너네 처갓집 단단히 망조가 된 것 같다. 망조? 그래, 완전 망하는 길만 남은 거지. 주아걔는 이름 구하고 있대? 아니 그만둔 김에 지 사업해본다고 하던데. 아이고, 지네 아빠랑 똑같네 똑같아. 사업은 개뿔. 걔도 사업병 제대로 들었나 보다. 너는 그러라고 했어? 지가 한다는데 어떡해. 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걔랑 그냥 갈라서라. 에? 갈라서라고? 듣고 있는데 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갈라서는 것까지는 좀. 침몰하는 배에는 같이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걔네 아빠 소송 언제 끝날지 모르지? 주아 걔는 회사 그만두고 이제는 뭐 사업한다고 그런다고? 그게 잘 되겠어? 사업은 아무나 해? 지네 아빠 그렇게 되는 거 보고도 걔는 정신 못 차리는 것 봐라. 나는 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커가지고 돈 씀씀이 해프고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그렇게 턱턱 사는 게 보통 정신머리냐고. 사치가 좀 심하긴 했지. 요샌 안 그러지만. 사람이 쓰는 것도 점점 더 커지지 절대 줄어들진 않는 법이야. 걔가 그 사치하는 버릇이 어디 가겠어? 이대로 가다가 네 등골만 빨아먹히는 거야. 그뿐이야? 까딱하다가 네가 처가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니네 처가 앞으로 망하는 길만 남은 것 같은데. 어? 내 얼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마가 보기엔 그 집은 글러 먹었다. 너까지 피해 입을 것 같아. 게다가 너네 사이에 애도 없고 주아개가 임신도 못해서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네 그냥 갈라서라. 그리고 너는 새 장가 들어. 너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번듯한 공무원 아니야. 우리 아들 인물도 좋은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장가 들지. 아, 그래도 좀. 어디 잘 생각해봐. 계속 그러고 살다가 너만 개고생하고 결국 끝나봐라. 네 손해야. 하루라도 젊을 때 새 장가 드는 게 낫지. 너네 처가댁이 이제 뭐 받아먹을 것도 없을 거고 네가 뒤치다거리 안 하면 다행인 수준인데. 아, 엄마 말 들으니까 그건 진짜 싫은데. 게다가 주아 걔가 전에 뭐라는 줄 알아? 너네 사는 집도 그냥 자기 부모한테 돌려주고 싶댄다. 어? 이 집을? 걔가 그렇게 지 마음대로야. 그 집 말고 뭐 하나 볼 거 있니? 근데 딱 봐도 사정 안 좋아서 여차하면 지네 부모한테 넘길 것 같더라. 아, 엄마 말 듣고 보니 나 진짜 좀 생각해 봐야겠어. 내가 남의 식구 뒤치다거리 하려고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된 것도 아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그 순간 도저히 못 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갑자기 작은 방에서 나오니 손에 들고 있던 발톱깎이까지 날리면서 놀라더군요. 집에 있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래, 나는 너랑 어머님 하는 통화가 아주 잘 들리더라고. 아, 자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네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통화가 끊기기라도 한 양 조용했습니다. 저희 집 망조 들었으니까 이혼이요? 네, 해드릴게요. 그래, 이혼해.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자기야. 자기는 뭔 놈의 자기야. 우리 부모님 건사하는 일 생길까봐 무섭다며. 나 진짜 듣다 어이가 없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쫄딱 망해도 내가 아무리 거지같이 망해도 네 도움 받을 정도는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 말에 어머님 그제야 대답하시더군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니? 다시 말해드려요. 저희 집이 아무리 거지같이 망해도요. 진짜 거지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다 이겁니다. 뭐야? 저게 말 다 했나? 야, 그 말은 심했잖아. 거지라니. 그런 거지가 아니고 뭔데. 내 집에서 돈 한 푼 없이 얹혀 사는 주제에. 야, 결혼을 한 거지 얹혀 사는 거야? 돈 한 푼 없이 결혼했으면 얹혀 사는 거지. 그런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참, 기도 안 찬다. 망조? 우리 집이 아무리 망조가 든다 한들 망할 것도 없이 거지 같은 너네 집만 할까? 뭐? 야, 저거 말하는 것 좀 봐라. 폰에서도 어머님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결혼했고 4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는데 저희 집 어려운 것 같으니까 바로 배신 때리고 팽하시려고요. 그따위로 하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도 이따위로 사는 거예요.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너나 하지 마. 너네 엄마랑 너랑 한 소리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님은 둘째치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내가 돈줄로 보여? 돈줄 끊긴 것 같으니까 가치도 없어지디? 남편 혼자 화난 척하면서 어우씨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혼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머님 아직 듣고 계시죠? 이혼해 드릴게요. 세 장가?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네, 실컷 세 장가 많이 드세요. 새며느리도 얻으시고요. 어머님이나 이 사람 수준에 맞는 거지 같은 새며느리 얻어서 어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씹어 뱉듯이 말한 저는 돌아가려다가 그랬습니다. 야, 너 지금 짐 싸서 나가 내 집에서. 뭐? 이혼할 건데 내 집에 왜 사는데? 당장 나가. 남편 뭐라 따지려는데 어머님이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다. 나와라 상현아. 당장 나와. 언제 팔아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깟지? 당장 나와라.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드린 선물 모조리 내놓으세요. 제가 가지러 갈 테니까. 그거 다 제 돈으로 산 거 아시죠? 아이고 치사하다 치사해. 그러세요. 다 들고 가세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뭘 돌려드리고 싶어도 받은 게 없어서 돌려드릴 것도 없네요. 저는 뭐 사드렸는지 다 기억하니까 똑바로 다 챙겨두세요. 아버님 것까지. 그리고 어머님 아들 잘 돌려받으시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안 나가고 뭐해? 너네 엄마가 나가라잖아. 남편은 한참이나 저를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에 짐 대강 쑤셔넣더니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곧이어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지금 나도 가니까 가방하고 옷하고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하시려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손발이 너무 떨리고 흥분해서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제가 남편보다 더 일찍 왔더라고요. 그런데 초인종 누르기도 전에 집 앞에 신문지 대충 깔아놓고 가방이며 옷이며 대충 올려놓은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거 싹 챙겨서 들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남편 놈도 도착해서 캐리어 내리더라고요. 와, 그걸 기어코 챙기냐? 진짜 어지간하다.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거야. 아니, 돈 많을 때는 살랑거리다가 돈 없어질 것 같으면 내빼는 게 제일 치사한 것 같은데? 그래. 야, 이혼하자. 나도 너한테 진작 정 떨어졌어. 사치 부리고 몇백만 원 하는 물건들 턱턱 사대는 거 진짜 된장녀 같았거든. 참 신기하네. 우리 집 사업 잘 될 땐 잘만 있던 정이 우리 집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떨어지나 봐. 돈에 따라서 떨어지는 정인가 보다. 뭐가 어째? 너 적당히 해. 너나 적당히 해. 내가 그나마 참고 있는 줄 알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제출해. 그리고 제 차로 가려는데 남편도 망해도 자존심은 있나 보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아온 옷을 조수석에 던져놓고 한참이나 시동을 걸 수 없었어요. 그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밑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상황도 밑바닥이었고 감정도 밑바닥이었어요. 정말 더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기분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오히려 그 정도의 밑바닥인 감정을 느끼면 반등이 쉬워집니다. 오냐 그래 나는 보란듯이 잘 될 거고 보란듯이 너네 무시해 줄 거다. 어디 두고 봐라.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남편을 쫓아낸 집에서 준비 중이던 제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지가 없다 보니 제 디자인 옷을 사줄 사람이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도매에서 질 좋은 옷을 떼어서 파는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비록 떼어서 파는 옷이라 할지언정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고 질이 좋은 옷들을 선별해서 쇼핑몰을 꾸몄죠.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도 꾸준히 제작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잘 안 됐습니다. 판매량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맨땅에 헤딩한다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잠도 3시간 정도밖에 안 잤죠. 쇼핑몰의 구색을 갖추고 나서 SNS에서 옷 잘 입고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일일이 DM 보내고 협찬 보내주고 제 개인 SNS 계정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옷을 홍보했습니다. 제 옷이 도매 상품이라고 해도 좀 독특하고 흔치 않다 보니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옷을 판매했고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론칭해서 라이브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제가 디자인한 옷도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소량만 주문 생산식으로 찍어내면서 팔았는데 나중에는 일반 옷보다 제 디자인 옷이 훨씬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나름 유명 옷 브랜드 출신 디자이너인데다 회사 다닐 때도 실력을 인정받고 다녔기에 제 디자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사업은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만에 자리를 잡았고 그 뒤로부터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유명한 패션 유튜버가 따로 협찬도 안 했는데 제 옷 예쁘다고 홍보 영상을 찍어주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 매출은 수직 상승했어요. 그렇게 사업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둘 다 이혼에 동의를 했기에 기본 조정 기간만 거치고 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끝이 났죠.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분노가 활활 타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를 무너지는 배라고 표현한 것, 망조라고 표현한 것, 내가 보란듯이 되갚아 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망조가 들었다는 어머님과 달리 저희 집은 오히려 제가 이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제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소송도 승소로 끝이 났거든요.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부모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 이기기 어려웠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결국 승소하셨고 꽤나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공사 대금 및 피해 보상 받으셨고 그걸로 다른 업체 컨택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데서 여러 번 확인하고 진행을 하셨죠. 그렇게 몇 개월에 걸려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끝이 나고 재오픈도 하셨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파격 할인도 내걸고 뷔페 체험단 서비스로 입소문이나 홍보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 웨딩홀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더라. 훨씬 좋아졌고 가격도 괜찮아졌다더라. 라는 입소문과 함께 다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도 어두웠던 길이 끝나기라도 한 양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죠. 제 입장에선 결혼하고 저희 집이 안 좋아졌고 이혼하고 좋아졌다 보니 오히려 그 집 때문에 우리 집까지 망조가 들었었나 보다 싶을 정도였고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루는 저희 아빠에게 아주 웃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기 힘든 커플들 사연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1년에 2번 정도 결혼식을 공짜로 진행해주는 이벤트를 하시는데요. 1등은 한 커플을 뽑아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2등은 2 커플을 뽑아 무료 스드메 제공, 3등은 3 커플을 뽑아 무료 뷔페 이용권을 제공해 줍니다.
꽤나 인기 많은 이벤트라서 응모자가 많은데 직원들이 1등, 2등, 3등 사연을 뽑아서 통보를 했고 저희 아빠도 사연을 뒤늦게 확인하셨다는데요. 그런데 3등 사연의 주인공 하나가 바로 어떤 여자와 더불어 저희 전 남편이었던 겁니다. 사연을 보낼 때 커플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하는데 전 남편의 얼굴이 있다 보니 저희 아빠가 보시다가 몹시 놀라셨대요. 재혼을 하나보다 싶어서 사연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보낸 사연의 내용인즉슨 자기가 공무원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준비 중인데 예비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남자친구가 힘들게 모은 결혼 자금을 다 날렸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자는데 나는 거기서 안 하고 싶고 여기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남자친구 몰래 신청을 했다. 그 남자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재혼을 하는 사람인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쁜 결혼식장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 그거 보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사연을 통해 저랑 이혼하고 전 시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전 남편이 이혼하고 3년 만에 재혼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결혼도 돈 한 푼 없이 개털로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돈이 없는데 왜 자꾸 결혼을 하는지 참 이 인간들은 여전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부모님을 잠깐 뵈러 웨딩홀에 갔다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누군가 주차장에서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 너나 올라가라고. 나는 여기 안 올라간다고. 아, 그리고 왜 그런 사연을 보내? 쓸데없이. 그냥 무료 결혼식장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꼴랑 뷔페 입장권 2장 얻으려고 여기로 오고 싶냐? 아, 여기 뷔페 2장만 해도 얼만데? 아,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 너는? 말 다 했어? 오빠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궁상 떠는 거란 생각은 안 해? 야,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 나 돈 없는 거 몰랐냐? 아버님이 다 날려먹었잖아. 아, 그 얘기를 왜 해 여기서? 아, 됐고 그 뷔페 입장권인지 뭔지 빨리 올라가서 네가 받아오라고. 올라가서 같이 먹고 오자. 받은 김에. 미치겠네. 나 안 간다니까.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남자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도 이벤트에 당첨된 뷔페 이용권을 받으러 온 것 같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코너를 돌아서 얼굴을 보니 진짜 전 남편이 어떤 여자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이 지나도 얼굴은 똑같더라고요. 그 대화가 너무 궁상스럽다 생각했는데 전 남편이었던 거죠. 아직도 저러고 사네 싶어서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 남편도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히 저를 본 겁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놀라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아는 여자야? 아니, 야, 그만하고 가자. 뷔페 이용권 받으러 가자니까. 아, 안 간다고. 너나 좀 가라니까. 진짜 이럴 거야? 아, 진짜 쪽팔리게. 하면서 혼자서 인상 쓰고 얼굴 가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제 차키를 눌렀습니다. 제 벤츠에 번쩍 라이트가 들어왔죠. 전 남편은 그걸 놀라서 벙쪄서 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서 나갔어요. 그 사연 내용도 읽어봤지만 진짜 딱 지같이 산다 싶더라고요. 전 시부가 사기당해서 그나마 모은 돈도 날리고 전 남편은 무료 결혼식 알아보자 했는데 그 여자는 싫다고 저희 결혼식에 몰래 사연까지 보낸 거였죠. 이 웨딩홀이 남친의 전부인네 집에서 하는 건 줄도 모르고요. 그 상황이 너무 코미디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그날 밤 뜬금없이 전 남편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냥 씹었는데 2번이나 더 하길래 받았죠. 뭐야? 왜 전화해? 봤네. 네가 계속 했잖아. 그래도 나 차단 안 했구나. 뭐라는 거야? 차단하고 자시고 할 정도로 신경도 못 쓴 거지. 앞으로 차단할게. 하고 끊으려는데 잠깐만. 주아야. 뭔데?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봤다. 잠깐이지만 너 보니까 나는 좋던데. 하면서 목소리 깔고 분위기 잡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재혼하지? 어? 축하한다. 너네 엄마가 너 새장가 보낼 거라고 악을 쓰더니 기어코 가는구나. 너는 참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은 잘하는 것 같아. 그것도 네 복인가?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왜 전화했어? 그냥 아까 보니까 좋았다고. 그리고 오늘 웨딩홀 간 거 그거 나는 몰랐었어. 여자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사연 보내고 나 그렇게 철면피는 아니야. 알뜰살뜰한 여자 잘 만났네. 사치 심하고 된장녀 같은 나 같은 여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너랑도 잘 어울리고. 너무 그러지 마라. 나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어. 왜? 우리 부모님 웨딩홀이 보란 듯이 일어나서? 아니면 내 사업 승승장구 한다는 거 어디서 들었니? 돈 많은 호구 잃었다고 생각해서 아쉬웠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산 정이 있는데. 아, 그놈의 정이 또 돌아왔나 보다. 돈 있으면 돌아오고 돈 없으면 도망가는 게 네가 말한 정이잖아. 야, 반가워서 그래도 전화한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반가워? 지랄한다. 뭐? 너랑 나랑 뭐가 반가워? 이제 와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는 어쩜 이렇게 끝까지 찌질하냐? 도대체 내가 예전에 뭘 보고 너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 찌질하고 비열하고 지들도 가진 거 없는 주제에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너 그거 기억나? 너네 엄마가 우리 집 보고 망조 들었다고 한 거? 근데 너네 집은 그냥 계속 망조인 상태인 것 같네? 뭐야? 내가 그때 제대로 할 말 다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니 속이 시원하네. 고마워 전화해줘서. 그럼 이제 진짜 차단할게. 참 사연 떨어져서 어쩌니? 무료 결혼식장 잘 알아보고 즐거운 결혼식 잘 올려봐. 구질구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더 쏟아내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스스로 전화해주니 땡큐였죠. 할 말 했더니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느니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자기들은 애초에 침몰할 배도 없잖아요. 여전히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보고 들으니 뒤늦게나마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사정 안 좋아지자마자 저를 배신하고 팽했던 전 남편과 전 시부모. 그 사람들의 그릇과 마인드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일 일 없이 보란 듯이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 잘 떨궈냈으니 전화위복 같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